신용증권 해외 주식 실전 투자 대회 총 상금 2,200만 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 매분기 도전 가능한 해외 주식 상시 실전 투자 대회에 도전하세요. 대회 참가만 해도 커피 쿠폰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시장의 하락의 원인을 좀 제가 좀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S&P 500, 다우 이런 거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시장이 핫한 부분이 뭐냐,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기술주 나스닥이 핫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주인공을 좀 봤는데요. 어제 본 바에 의하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연준의 어떤 성명서가 발표될 때 연준이 조금 더 시장에 더 도움이 되는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약간의 그런 기대감에 부응을 못했다라고 하시면서 좀 빠졌다고 보고 있는, 사실은 제가 딱 보면 이미 12시가 넘어가면서, 오후가 넘어가면서 점심이 먹고 나서부터 약간 약해졌는데 이때가 언제였냐면 스노우플레이크가 첫 거래가 시작될 즈음이었어요. 될 즈음. 물론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될 즈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장이 빠지기 시작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이사님이 보시는 시장,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교수님이 보시는 시황이 다르죠. 근데 제가 보는 시황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최근에 어쨌거나 기술주가 하락에 맨 앞에 있기 때문에 스노우플레이크가 상장을 하면서 첫 거래가 되면서 약간의 우려가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졌고, 그 다음에 빠지다가 한 오후 1시 반경에 다시 반등한 이유는 잠시 후에 파월 연준 의장의 성명서가 나오는데 정말 시장에 도움이 되는 예가 나올 수도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근데 뻔했기 때문에 다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어제장의 시장의 흐름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어제 스노우플레이크가 2억 7,730만 주가 상장이 됐고요. 정확하게 111%가 상승했죠. 2배가 넘게 올라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시가총액 바로 884억 달러로 직행하는 그런 모습 보였죠.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뭐 느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PSR이요. 219배예요. 이 기업이 정확히 얘기하면은 70번째의 기업이 되는 거고, S&P 500 기준으로 볼 때 스노우플레이크보다 못한 기업이 무려 431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러면 왜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왜 문제가 됐냐면 PSR, 즉 매출에 대비해서 몇 배로 주가 움직이냐를 보는 건데, 지금 정확히 어제 219배였습니다. 219배. 정확하게 얘기하면 매출의 219배로 주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사실 2019년 가을로 넘어가게 되면, 약간 여름이었나요? 그때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흔히 얘기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도비, 그 다음에 쇼피파이, 쿠파, 서비스 나우, 이런 것들이 너무 비싼 게 아니냐, 고점 논란이 나왔죠. 버블 논란. 그때가 뭐였냐면 이 PS를 갖고 얘기했어요. 매출 대비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평가돼 있다. 근데 쇼피파이가 제일 앞에 있었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비싸냐라고 했던 게 이 기업인데, 현재 52회입니다. 쇼피파이가 52회인데 그거의 4배가 스노우플레이크예요. 그럼 무슨 현상이 나오냐면, 어제는 좋았죠. 올랐는데 분명히 좀 지나면, 야, 이거 소프트웨어 기업들 물론 클라우드 핫하긴 하지만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가뜩이나 지금 기술주에 대한 버블 논란이 커지고 있고, 이거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야? PR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라는 관점이 나오고 있는데, 이 스노우플레이크 핫하긴 하지만 다시 한번 고점 논란에 불을 지필 수 있는 그런 과정. 예, 적절하게 한 30% 올라간 다음 저는 충분히 용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글쎄요, 111%? 라고 보기에는 그 정도 기업의 가치가 보여주는 것이냐. 특히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적자의 모습이거든요. 물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배가 성장했지만 돈을 못 벌고 있는 그런 신규 상장 종목치고 한 번에 하루에 2배 간다? 버핏이 투자했다는 거 좋죠. 그런데 그걸 다 모든 거 갖다 때려 넣어도 111%. 그리고 PSR이 219배. 예,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수치라고 보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기술주에 대한 버블 논란, 간신히 그걸 끄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다시 한번 촉발시키는 트리거의 역할을 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나스닥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실제 기술주 중에서 탑5가 아주 직격탄을 맞는 모습 보였는데요. 페이스북이 많이 빠졌어요. 페이스북이 3.27% 마이너스, 아마존이 마이너스 2.47%, 그 다음 애플이 거의 마이너스 3% 가까운, 그러니까 다 빠졌어요. 넷플릭스가 2% 빠지고, 엔비디아가 3%가 넘게 빠졌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제가 말하는 거에 약간 좀 힘을 실는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주의 대명사인 금융은 올랐거든요. 또 에너지가 반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오히려 이제 우리가 벌었던 악어의 기술주가 많이 올라가고 가치주가 빠졌던 거를 약간 완화시키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벌어지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빅5가 빠졌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빅5의 반대쪽에 있는 금융과 에너지가 올라가는 게 아닌가. 또 소폭
어제 산업재도 좋았거든요. 올라간 게 아닌가 라는 분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제 이게 뭐 시장의 주류 종목은 아니지만 우리가 뜨거웠던 IPO 시장의 종목으로서 어떤 시장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간신히 반등을 하게 만든 요인을 되돌린 역할을 했다. 스노우플레이크가. 저는 그래서 그렇게 시장의 하락을 좀 분석을 하고 있고요. 요런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조금 이제 기술주가 올라온 거를 약간 하루 이틀 정도 더 더디게 만드는 요인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침 아까 말씀드렸던 서비스 나우도 역시 어제 하락폭이 컸습니다. 3.79%. 그러니까 뭐 오토데스크 그리고 뭐 보시면 인투이트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게 제가 좀 힘이 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클라우딩 이 컴퓨팅 업체 이쪽에 물론 기술력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고점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리고 사실 219배는 굉장히 큰 거예요. 굉장히 큰 겁니다. 지금 역대급의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면서 딱 창에 PS가 높아가지고 이거 보고 안 하시잖아요. 그냥 막 하는 건데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어제 핫한 부분들이 이런 역효과를 좀 보인 게 아닌가 싶어서 어제의 하락은 스노우플레이크가 던진 기술주의 버블 논란이 다시 한번 표면화되면서 수면에 올라오면서 주가가 빠졌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제 유독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 빠진 거는 맞다. 액티비전 블리저드, EA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엔비디아, 어도비도 한 4% 넘게 빠졌습니다. 다 좋은 기업들이에요. 어도비가 4% 빠지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왜 빠졌냐라고 판단을 잘 하시면 이 조그만 새내기 기업 때문에 다시 한번 버블 논란에 휩싸이는 게 아닌가 싶어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됐습니다. 일어나고 나서. 왜냐면 이 기업이 이 작은 기업이지만 이 트리거 자체는 굉장히 크거든요. 이 고점 논란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시장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시장의 하락은 눈송이 때문이었다. 눈송이에요, 눈송이. 스노우플레이크는 라고 분석을 하고요. 두 번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연준의 이런 정책 그 다음에 성명서 발표를 할 때 많은 분들이 긴장하고 계시는데 저는 긴장할 필요 하나도 없다. 그냥 뻔한 스토리, 뻔한 스탠스를 다시 한번 보는 것 뿐이고 다만 달라지는 것은 우리가 인지하는 그런 부분이 달라지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처럼 밑에 보시면 그 페더럴 펀드 레이트가 이제 0.1%니까 그냥 저금리예요. 제로금리 이어진다는 건 똑같은 거죠. 근데 보시면 지금 이제 언제입니까? 올해는 1.5% 인플레이션 보고 있고요. 내년도에 1.7%, 2022년에 1.8%, 3년이 지나야지 2%예요. 근데 이것도 그냥 딱 목표 인플레이션 수치지 이걸 갖다가 만약에 다시 한번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을 하면 평균 물가 목표지를 갖다 들이면 상당히 동안 2%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1%면 3% 올라가도 평균은 2% 아니에요. 3% 나오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폭넓게 위로 뚫어놓은 건데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제가 딱 정확히 설명드릴게요. 제가 100원짜리 하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100원짜리. 100원. 제가 제가 돈이 있어요. 그렇지만 쉬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0원짜리가 있어요. 100원짜리 있으면 여러분들이 100원짜리를 누가 줬습니까? 연준이 찍어준 거예요. 100원짜리가 받은 사람이 이거를 사야 돼요. 뭘 사야 되냐? 이런 마우스를 구매해야겠죠. 그럼 100원을 주고 마우스를 구매합니다. 그럼 이 100원이 이걸 판 그 가게 주인을 버는 거고 결론적으로 이 마우스를 만든 업자 돈을 버는 거죠. 그러면 이 돈이 결국에는 회사로 들어가서 그 회사의 돈을 받는 돈을 가지고 잘 물건을 만들면 더 많이 팔릴 것이고 그 팔린 돈으로 사람을 뽑죠. 사람을 뽑으면 또 그 사람 월급이 가겠죠. 그러면 이 돈이 다시 월급으로 가는 거예요. 100원이. 그러면 노동자는 이 100원을 받아서 다시 또 마우스를 구매하고 돌아가는 거죠. 이 100원이 최초는 연준이 만들어 준 거지만 나한테 왔다가 가게주는 가고 이게 기업으로 가고 다시 노동자로 가서 다시 또 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우스가 잘 팔린다고 가정하면 건강한 경제를 하면 마우스가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에 110원이 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더 사겠죠. 그래서 올라가니까 돈이 더 빨리 도는 거죠. 더 빨리 돌고 다시 한번 이 가게 주인이 돈 많이 벌고 또 기업자가 돈을 많이 버니까 결국 직원들을 많이 뽑고 급여도 올려주겠죠. 다시 또 돈이 돌아가고 이런 과정이 돌아가면 경제가 튼튼한 것이고 그런 약간의 인플레이션을 돈이 돌만한 인플레이션을 2% 잡아놓은 거예요. 2%. 근데 이게 2%는 자체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한 건데 쉽지 않죠. 못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우리는 이해가 되죠. 근데 이 경제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이 돈이 너무 흔해져 갖고 계속 물건을 사고 하다 보면 인플레이션이 나올 걸?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연준한테. 그랬더니 연준이 고민하는 거죠. 진짜 2% 물가가 갑자기 뛰고 오르면 어떡하지? 라고 판단한 거를 수많은 대중들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나 이제부터는 평균이야, 평균. 2% 절대치가 아니고 평균으로 해서 위로 뚫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더 룸을 벌어놓은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물가가 1%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평균으로 치게 되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2025년도 쉽지 않아요. 뚫고 올라가기가. 평균 2% 뚫고 올라가기가. 그러니까 이게 과거치를 포함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랜 기간 동안 저금리를 유지하는 하나의 명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목표치라는 게. 그래서 이제 그 경제학자 안심시키는 거죠. 야, 걱정하지 마. 이거는 이제 우리는 예전엔 딱 절대치로 2%였는데 이제는 평균을 바꿔갖고 조금 더 오랜 기간 동안 돈을 풀어도 인플레이션 걱정이 없어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지금 평균 물가 목표치를 던진 그 이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연준이 얘기한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려고 하면 여기서 아까 말씀 돌릴 때 뭐죠? 노동자, 고용시장의 확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결론적으로 물건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거 노동자 아닙니까? 저같이 월급 받는 사람들, 돈 버는 사람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분들이 지금 가장 들어간 거 뭐냐면 이 100원을 이 연준이 찍어낸 돈을 100원을 써야 되는데 노동자 입장을 생각해 보시죠. 이걸 쓰겠습니까? 왜냐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 사태잖아요. 그러면 이 코로나가 올해가 끝날지 뭐 내년이 끝날지 내후년이 끝날지 영원히 안 끝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마우스를 못 사는 건데 필요하지만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실제. 이게 바로 연준의 최대 고민입니다. 돈이 나와야 도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경제의 큰 틀은 뭐냐면 장우석 주머니에서 100원을 꺼내는 게 경제의 큰 틀이에요. 그중에 주식시장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고 이 돈이 돌지 않으면 경제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플레가 가장 무섭다 하는 디플레는 뭡니까? 물가가 계속 빠지기 때문에 절대 돈을 안 씁니다. 왜냐면 안 쓰면 내일 더 빠지거든요. 돈이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돈이 돌아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지금 연준이 선택한 평균 물가 목표제는 굉장히 좋은 방안인데 이 노동자들이 어느 정도 인플레를 발생시킨 만큼의 돈을 쓰지 않는 그 부분이 연준이 가장 큰 숙제고 고민이다. 왜냐면 그래서 인플레하고 이런 고용시장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보는 겁니다. 같이 붙어 있어요. 물론 여기관계지만. 그래서 지금은 이런 2% 평균 물가 목표제는 좋은데 이게 고용시장 살아나지 못한다는 가장 문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실업자가 몇 명이었냐를 계속 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고용시장 살아나지 않으면 인플레 잘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단은 연준의 어떤 그런 고민이고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 발표할 때 뭐라고 합니까? 저금리를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경제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얘기하고 그런 얘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얘기밖에 없어요. 단지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고용시장을 보겠다. 딱 얘기하는 거죠. 살리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게 답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연준이 얘기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분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할 게 뭐냐면 연준도 이 얘기를 하는 걸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스스로 인정하는 건데 야 코로나 도대체 이건 확인이 안 돼. 너무 불확실해. 나도 모르겠어. 언제 끝날지 이게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얼마나 길지 또 어느 사이즈일지 아무도 몰라라는 얘기를 가장 싫어하는 거죠. 연준도 우리도 듣기 싫어하고 말하기 싫어합니다. 그런 부분이 나오면 안 돼요. 이번에 좀 안 나왔죠? 덜 나왔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 장은 빠집니다. 무조건. 왜? 무서우니까. 연준이 모른다는 정답을 못 다는 거예요. 연준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연준이 또 싫어하는 얘기. 두 번째. 야 돈을 줬더니 이 100원을 줬더니 이거를 마우스를 안 사고 이거 가지고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을 풀었더니 온통 돈이 위험 자산에 가서 몰려 있는 거예요. 근데 위험 자산은 반드시 버블이 끼면 터집니다. 뻥 터져요.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죠. 금융위기처럼 터질지 부동산 버블이 터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연준 스스로가 그걸 얘기하는 거죠. 야 자산이 너무 비대해져 갖고 이거 버블인 것 같아라고 하면 또 장이 빠질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할 거니까. 근데 이것도 사례 문제입니다. 연준도 문제고 우리도 문제고. 아까 이거 다시 얘기하면 우리와 연준의 공통된 문제. 이 코로나19에 대한 상황, 이 불확실한 미래,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 미래. 두 번째, 이게 위험자 돈을 가갖고 위험 자산이 터질 수 있는 그런 문제. 세 번째, 뭐냐면요. 야, 이거 돈을 이렇게 찍어냈더니, 야, 나라 살림이 엉망이 됐어. 이걸 인정하고, 우리도 그걸 듣고. 요 세 가지가 서로 얘기하면 안 되는 부분. 우리도 듣고 싶지 않은, 요거 세 가지예요. 이게 답니다. 끝났어요, 연준은. 여러분들 이제 연준의 정책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이 바운더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책들은.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얘기했죠. 체크 포인트 뭐냐면 인플레이션. 이게 인플레이션 나쁜 게 아니에요.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깔려야 돈이 나옵니다. 두 번째 인플레이션 관계가 돼 있는 고용시장. 이게 두 가지가 다 돼야 되는데 연준이 여기서 얼마만큼 물가를 촉진시키면서 또한 한쪽에서 실업률을 끌고 올라가느냐.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근데 제가 보기에 물가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고용시장에 대한 이거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게 누가 죽는 시장이에요? 우리 같은 서민이 죽는 시장이거든요. 중소상인들. 그런데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이게 정책적으로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안 돼요. 잘. 왜 안 되냐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경제학자 첫 번째. 경제학자, 교수. 그 다음에 월가의 그 수많은
월가 전문가분들, 이 세부, 이 부류, 그 다음에 위정자, 정치가들, 이 네 부류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분들은 헝그리하지 않아요. 돈을 아쉽지 않습니다. 혹시 한번 그런 분 이렇게 보세요. 연준 의장인 돈이 없어 막 뭐 아주 근검절약하고, 그 다음에 교수님인데 막 돈이 없고 막 굶어 죽고, 그 증권회사 다니는데 막 뭐 월급이 막 1,000만 원밖에 이런 사람 봤어요? 월급이 안 차, 월급 연봉이.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들은 배가 안 고파요. 그냥 다 오히려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꽤 큰 자산가예요. 한 300억 정도 되나? 원화로 치면? 그 정도 돈 있는 분이 정책을 피는데 그 서민의 마음들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건 단점이 아니고 이 경제의 오랜 관행이 그런 거예요. 이분들은 서민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괴리가 생기는 거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 경제학자가 뭐 잘 못 맞춘다?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뭐랄까요? 감각? 굉장히 떨어집니다. 왜냐? 공부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가 오지도 않는데 인플레 오면 어떻게 할 거냐 질문하고 아주 먼 미래를 보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은 꽤 오래 갈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용시장의 회복은 쉽지 않은 부분이다 라고 좀 보시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에 대한 스탠스, 연준이 뭘 말하는지 어떤 생각하는지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안에서 생각하시고 끝나는 거고요. 늘 얘기하지만 저희도 목표도, 우리 국내의 목표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목표도 다 똑같습니다. 찍어낸 만큼, 돈을 뿌린 만큼 돈을 돌게 하는 거.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그리고 돈이 지금 일방적으로 뭐 부동산 사고, 막 무슨 뭐 영끌, 막 영혼까지 팔아갖고 막, 예? 주식 사고 이런 시대로 가는 게 정말 큰 문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를 좀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만 잘 밸런스를 맞으면 굉장히 좋은 거죠. 돈이 적절하게 돌면. 근데 너무 한쪽으로 몰리는 게 큰 문제고, 그런 것들을 정책 관리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상당히 그런 부분을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한 멘트를 들으면 좋은데, 어제는 정말 평이한 멘트, 늘 그냥 할 수 있는 멘트만 했고요. 여기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시황 이런 얘기 있습니다. 도대체 연준이 더 시장에 파격적인 얘기 안 했어. 장이 빠졌다 하신 분이 계시는데, 연준이 더 이상 뭘 해요? 뭘 합니까? 아니, 돈을 뿌리는 거는, 부양책은 의회에서 결정할 일이지, 연준이 뭐 해요? 결정난 걸 집행만 할 뿐이지. 연준이 그냥 다독거리는 거 외에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연준은 너무 빡빡한 어떤 딱 룰에 갇혀 있어요. 예. 그 안에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연준을 탓하기보다는, 일단 연준의 어떤 그런 뭐 시장을 보는 관점, 시각을 보시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은 불안한 얘기 하지 않죠. 왜냐면 이제 2달 뒤면 대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산이 버블 돼 있고 지금 나라 살림이 정말 꼬꾸라지고 이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했다는 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연준을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더 이상 끝내고 여러분들 그 안에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 평균 물가 목표제는 제가 보기에 5년 뒤에도 오지 않을 것이다. 예, 그 정도로 지금 밑에 있고요. 또 이렇게 물가 떨어지는 거 일조한 기업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아마존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물가 사실은 뭐 엄청 싸게 팔잖아요. 예, 그런 것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어제 제가 이제 그 세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어제 골드만삭스가 룰 오브 10이라는 걸 어제 했어요. 발표했는데 이게 그림이 좀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 두 가지인데요. 화면을 또렷하게 하셔갖고, 아니면 우리 PD님 이거 사진만 아직 올릴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텐텐인데, 어떤 텐텐이냐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밤에 얘기했지만, 과거 2년 동안에 매출이 10% 이상 평균 올라온 기업들, 그리고 미래 2년 동안 10% 매출이 증가할 기업들을 보여준 겁니다. 뽑은 거예요. 근데 그것만 본 게 아니고 적절하게 다 봐서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기업들만 딱 뽑은 거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 페이지 제가 준비해 놨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뭐가 공통적이에요? 팡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예, 여기 빅5는 기본빵입니다. 기본빵.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기본빵에 그 다음에 뭐 어떤 걸 담을지는 각자 생각하면 좋겠죠. 뭐 페이팔이 좋으면 페이팔 담고, 그 다음에 위에 쪽 보시면 뭐 넷플릭스 담으면 좋고, 뭐 각자 알아서 하시면 좋아요. 몬스터 베버리지 혹시 그거 좋아하세요? 에너지음료? 좋아하시면 담으면 돼요. 쭉 담으시면 제가 보기에 적절하게 10개 정도는 이 안에서 꼽아도 시장과 대응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이제 지금 PC가 저도 이제 다른 화면을 보고 있어갖고 여러분들 어떤 반응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